그날 평양에서 하나의 심장박동이 멈췄을 뿐인데 전 세계가 숨을 멈췄어요. 중국은 국경을 봉쇄했고 미국은 핵통제 상황실이 불이 켜졌고 한국은 데프콘이 올라갔죠. 저는 그냥 북한이라는 체제를 분석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던 전문가들이 다음 주엔 모든 시나리오를 재검토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이 하나의 변수가 한반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들어보실래요?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건 유튜브 소통 문화의 청량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북한이라는 특수한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5년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 3대 세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북한 권력 구조의 근본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일당 독재 체제죠. 당 규약 53조에는 인민정권기관은 당의領도 밑에 활동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대조차 당의 군대로 규정되어 있어요. 김정은은 현재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무력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권력의 집중은 곧 위험의 집중이기도 합니다. 2024년 7월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의 몸무게는 140kg에 달하며 체질 지수가 40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세를 보이고 있고 가족력상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어요. 북한의 권력 구조는 수령 중심의 유일 체제입니다.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죠. 이는 공화정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왕조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체제의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체 체제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따라 수령 외 다른 인물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정군의 3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기관이 최고 지도자 아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유고 시 권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승계할 때도 상당한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충분한 후계 수업을 받지 못했죠. 당시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승계 과정보다 훨씬 불안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김정은에게는 공개된 남성 후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주애가 자주 노출되고 있지만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하고 북한의 보수적 체제에서 여성 후계자가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북한 체제 내부에도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권력 승계의 불확실성, 경제난 지속, 외부 정보 유입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체제 안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죠. 북한은 지금까지 공포정치와 철저한 통제로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어떤 독재체제도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들도 결국 무너졌죠. 물론 북한이 당장 붕괴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취약점들이 언젠가는 체제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표면의 단결과 달리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부 동력이 체제 변화의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수많은 고위 인사들이 숙청되거나 실각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013년 장성택 처형 사건이었죠.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로서 사실상 북한의 2인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숙청당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핵심 권력층 사이에서는 최룡해와 황병서 간의 갈등이 특히 심각하다고 해요. 최룡해는 과거 총정치국장으로 2인자 역할을 했지만 황병서의 견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총정치국장은 쿠데타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도 권력 구조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죠. 김정은은 권력 공고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 개편을 단행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에서 해임했고 대신 황병서를 발탁했어요.
이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어느 한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부작용도 있어요. 핵심 권력층들이 서로 생존을 위해 경쟁하면서 체제 전체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남한의 권력 투쟁은 기껏해야 정치적 실각 정도지만 북한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권력 투쟁으로 인한 체제 위기가 있었어요. 1956년 8월 종파 사건, 1992년 푸른제 군사대학 유학파 쿠데타 모의 사건, 1995년 제육군단 쿠데타 모의 사건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1995년 제육군단 사건은 주목할 만해요. 함경북도를 방어하던 제육군단의 정치위원과 포병, 사령관들이 김정일 체제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모의했던 사건입니다. 비록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했지만 북한 군부도 무조건 충성 일변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죠. 이 사건 이후 김정일은 제2의 육군단 사건 발생을 우려해 군부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했습니다. 국경경비대와 철도경비대를 인민무력부에 통합시켜 통일된 지휘체계를 구축했어요. 현재도 북한 내부에서는 다양한 파벌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을 중심으로 한 김씨 일가, 최룡해와 같은 당 간부들, 군부 실세들, 그리고 내각의 경제관료들까지 각각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이런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재로 인한 외화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권력층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죠. 김정은은 이런 내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때로는 회유책을, 때로는 강경책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더욱이 젊은 세대 간부들 사이에서는 외부 정보에 노출되면서 기존 체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언젠가는 더 큰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북한 체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는 순전히 가상의 상황이지만 북한 연구에서는 이런 시나리오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에게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정은은 초고도 비만 상태이고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실제로 2020년에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바 있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 체제는 즉시 비상 모드로 전환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통제예요.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나 유고 소식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북한은 과거에도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철저히 은폐해왔습니다.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상당 기간 동안 이를 숨겼어요. 대신 현지 지도라는 이름으로 활동 모습을 연출했죠. 만약 김정은에게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긴급 소집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김여정, 최룡해, 조용원 같은 핵심 인물들이 참여하겠죠. 이들의 첫 번째 과제는 권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정은에게 공식적인 후계자가 지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거예요. 김주애가 최근 자주 노출되고 있지만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설령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장 권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섭정 역할을 해야 하죠.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여정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미테리 국장은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김여정으로 권력이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김여정은 2014년부터 실권을 행사해온 2인자이자 김정은의 동생이거든요. 하지만 김여정의 권력 승계가 순탄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북한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이고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김여정은 아직 당 정치국 정의원이 아닌 후보위원에 불과해요. 이런 상황에서 군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북한에서 군부는 체제 안정의 핵심 축이거든요. 만약 군부가 김여정의 권력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북한은 정치위원제, 보위사령부 등을 통해 군부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고 지도자 부재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양방어사령부와 호위사령부 같은 친위 부대의 움직임이 결정적일 것입니다. 이들이 어느 편을 들 것인가에 따라 권력 승계의 성패가 갈릴 수 있어요.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급변 사태 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는 북한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권력 투쟁이 격화된다면 북한 체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당국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정보 통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북한 체제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모든 정보가 당 중앙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라디오는 납땜으로 봉인되어 있고 인터넷 접속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요. 휴대전화도 국내용과 국제용이 분리되어 있고 모든 통화가 감청당합니다. 김정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동요가 확산될 것입니다. 특히 평양의 핵심 계층들이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들은 체제의 혜택을 받는 계층이지만 동시에 체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즉시 정보 봉쇄에 나설 것입니다. 모든 언론 매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루머 유포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할 거예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따라 3인 이상 회합 시 사전 신고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것입니다. 특히 군부대에 대한 통제가 중요해집니다. 북한군은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120만 명 규모예요. 이들이 동요하면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위기 상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김정일이라는 확실한 후계자가 있었고 오랜 기간 권력 승계 작업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김정은에게는 아직 공식적인 후계자가 없어요. 김주애가 자주 노출되고 있지만 아직 어리고 여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 공백이 발생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권력층 내부의 분열입니다. 김여정, 최룡해, 군부 실세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김여정의 권력 승계에 대해 군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상 당이 군을 통제하게 되어 있지만 극단적 상황에서는 이런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과거 제6군단 사건이나 푸른제 유학파 사건에서 보듯이 군부 내에도 체제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엔 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의 부재가 확인되면 체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들은 기존 체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 당국은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통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특히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외부 정보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 공백 상황에서는 시간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평소에도 다양한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죠. 북한 체제에서 김여정의 역할은 단순히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김여정이야말로 현재 북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김여정은 1987년생으로 김정은보다 4살 어린 여동생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부터 당 조직 지도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2014년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식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의 권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8년 평창올림픽 때였어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남한을 방문하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졌죠. 당시 북한의 이방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의 진짜 역할은 2020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이 코로나19로 인해 대외 활동을 줄이자 김여정이 대신 나서서 대남대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특히 2020년 6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김여정의 지시였습니다. 이는 김여정이 단순한 보좌 역할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정은이 복귀하더라도 김여정을 후계자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 역할까지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김여정은 2021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당 서열 20위권에 진입했어요. 비록 정의원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여성이 이 정도 지위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여정의 권력 기반은 여러 측면에서 독특해요. 우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혈통은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거든요. 또한 김여정은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조직 지도부는 당과 국가기관의 모든 인사를 관장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이를 통해 김여정은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김여정의 또 다른 강점은 젊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30대 중반의 김여정은 북한 권력층에서는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해요. 이는 변화를 원하는 세력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김여정의 권력 승계에는 여러 장애물도 있어요. 우선 북한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군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북한군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조직이거든요. 여성 최고 지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김여정은 아직 당 정치국 정의원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당 총비서 자리에 올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국 정의원이 되어야 해요. 국제적으로도 김여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은 김여정을 인권 침해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대남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현재 북한에서 가장 유력한 권력 승계 후보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김정철은 여자아이 같다는 김정일의 평가로 후계자에서 제외되었고 김정남은 2017년 암살당했습니다. 만약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한다면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지도자를 갖게 됩니다. 이는 북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체제 안정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김여정의 권력 기반을 보면 당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네트워크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정당성이 더해져요. 특히 김여정은 최근 김주애와의 관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신형 술탄 도미사일 행사에서 김여정이 김주애를 깍듯하게 예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이는 김여정이 향후 김주애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김여정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특히 군부와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북한에서 군부의 지지 없이는 권력을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또한 경제 문제도 김여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제재, 코로나19 여파,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체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권력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군부의 움직임입니다. 저는 북한 군부야말로 체제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조선인민군은 120만 명 규모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예요. 더욱이 북한에서 군부는 단순한 무력 집단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 군부는 당의 군대로 규정되어 있어요. 노동당 규약 47조에는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협, 주체혁명 위협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적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군부 내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파벌이 존재해요.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군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군부 내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성군 정치를 폐기하고 당 중심 체제로 회귀했어요. 이 과정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과거 국방위원회 체제에서 국무위원회 체제로 바뀌면서 군부의 발언권이 줄어들었죠. 더욱이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군부 고위층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2012년 리영호 총참모장을 시작으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보위상 등 수많은 군 간부들이 숙청되거나 실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군부 내에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급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군부 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1995년 제6군단 쿠데타 모의 사건이 대표적이에요. 함경북도 청진에 사령부를 둔 제6군단의 정치위원과 포병 사령관들이 김정일 체제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모의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제6군단은 중국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부 정보 유입이 많았고 경제난으로 이난체제 이완도 심했어요. 군부 지휘관들은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 자금을 모으면서 쿠데타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했지만 이 사건은 북한 군부도 무조건 충성 일변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조건이 성숙되면 반체제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재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한은 제6군단 사건 이후 군부 통제 체계를 더욱 강화했거든요. 정치위원제, 보위사령부, 각종 감시기관들이 군부를 철저히 견제하고 있어요. DAIRINK의 곽길섭 기자는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특유의 군부 분산 견제 장치, 3인 이상 회합 시 사전 신고제, 도청 감청 시스템, 평양 방어부대의 막강한 위력, 군부 내 신민적 문화 등이 쿠데타를 막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극단적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최고 지도자 부재나 권력 승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면 군부의 움직임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양방어사령부와 호위사령부 같은 친위부대의 동향입니다. 이들은 김정은을 직접 호위하는 특수부대로 정규군보다 훨씬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어느 편을 들 것인가에 따라 권력 투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지방 군부대의 반응입니다. 평양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질 때 지방의 군단급 부대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도 중요해요. 특히 중국 접경 지역의 부대들은 외부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변화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군부의 불만이 표출되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어요. 공개적인 쿠데타가 아니더라도 소극적 저항이나 명령 불복종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체제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권력 변화가 일어날 때 군부는 변화를 막는 보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될지는 그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그 파장은 즉시 국제사회 전체로 확산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라고 생각해요. 2024년 들어서는 노동신문이 김주애를 김정은 다음에 그리고 다른 최고위급 간부들 앞에 별도로 호명하고 김주애에 대해서만 높임말을 사용함으로써 핵심 간부들에 대한 김주애의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고 있지만 만약 김정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한국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는 한국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돼요. 한국 정부는 즉시 국가안보실 상황실을 가동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 핵무기의 통제 문제입니다. 2023년 9월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재구차 회의 연설을 통해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넘어 공산주의를 다시 간주하였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였으며 앞으로도 핵무장을 고도화하고 핵전력을 운영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고 했는데 권력 공백 상황에서 이런 핵무기들이 안전하게 통제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우려사항이에요. 미국의 대응도 매우 신속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즉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대응 태세를 갖출 거예요. 특히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 핵무기의 확산 가능성입니다. 권력 투쟁 과정에서 핵물질이나 핵기술이 테러 집단이나 다른 국가로 유출될 위험이 있거든요.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중국의 역할이 가장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14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북한 급변 사태는 중국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난민 문제입니다. 북한에 혼란이 발생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이는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압록강과 두만강이 미중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든요. 따라서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어려울 때마다 중국이 지원해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서 군사적 개입도 고려할 수 있어요. 일본의 반응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요. 북한에 혼란이 발생하면 미사일이 오발될 위험도 있고 대량 살상 무기가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요한 행위자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17km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최근 북러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요. 2024년도 주요 북한 정세 특징으로는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와 적대적 남북 관계 고착, 북러 동맹 관계의 완전한 복원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김주애의 위상 격상 등을 들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죠.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핵시설 관리 방안을 검토할 거예요. 하지만 미중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핵무기 통제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될 거예요. 북한은 현재 20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핵무기들이 권력 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될지가 핵심 변수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요. 국제 유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 급변 사태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전체,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 문제가 됩니다. 이는 왜 북한 문제가 그토록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체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나리오 분석이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시나리오 김여정 중심의 안정적 승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현지 시간 5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북한의 리더십 주제 웨비나에서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혼란과 체제, 붕괴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 경우 김여정으로 권력 이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김여정은 김주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여정의 권력 기반은 당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네트워크와 백두혈통의 정당성에 있어요. 김여정 체제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정책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성 지도자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특히 경제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군부의 반발 가능성, 보수 세력의 저항, 국제사회의 우려 등이 그것이죠. 김여정이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체제의 안정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군부 주도의 권력 재편. 두 번째 가능성은 군부가 주도하는 권력 재편입니다. 비록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되지만 극단적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군부 실세들이 김여정의 권력 승계를 거부하고 대신 군부 중심의 과도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95년 제6군단 쿠데타 모의 사건에서 보듯이 조건이 성숙되면 북한에서도 군부의 반란이 가능해요. 군부 주도 시나리오의 핵심은 누가 군부를 통합하느냐입니다. 현재 북한군 최고 위급 인사들 중에서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유력한 인물들이에요. 하지만 군부 쿠데타가 성공하더라도 장기적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정통성의 원천은 여전히 백두혈통이거든요. 군부 지도자들이 이런 정통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또한 군부 쿠데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도 불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시나리오 체제 붕괴와 급진적 변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북한 체제 자체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 승계 과정에서 대규모 내분이 발생하거나 민중 봉기가 일어나거나 경제 붕괴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가능해요. 북한 붕괴로는 북한이 내부적인 모순 혹은 외부적인 충격 또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즉각적인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북한 체제 붕괴 시나리오에서는 여러 지역이 각각 다른 세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습니다. 평양은 잔존 정부군이, 국경 지역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 지방 세력이, 일부 지역은 자생적 민간 조직이 관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합니다. 특히 핵무기와 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통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국제사회는 이런 무기들이 테러 집단이나 적대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체제 붕괴 시나리오는 통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혼란과 비용을 수반할 것입니다. 동서독 통일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 불확실성 속의 준비.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각각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정적 승계든 군부 쿠데타든 체제 붕괴든 상관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국제공조도 중요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핵무기 통제와 난민 문제는 국제적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가 와도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이념적 대립보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북한 체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젠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을 계속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